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61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네. 네. 그 요즘 그 남한산성 영화 네네. 화제인 것 같은데 보셨나요 혹시?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아직이라는 건 본다는 건가요? 보고는 싶은데. 네. 예. 저는 사실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면 영화인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취향인데요, 뭐 예. 네, 왜냐하면은 역사서를 보면 네. 실록이든 뭐 승정원일기든 아니면 뭐 열려실 기술이라는 뭐 야사 모험집도 있지만 네. 그런 걸 이렇게 쭉 읽어보면 사실 그 무슨 픽션보다 더 재밌는 경우가 많아서 굳이 그렇죠. 예. 뭐 소설을 보거나 뭐 그럴 필요를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영화 뭐 소설 덕분에 남한산성이 부각되는 점 이거는 뭐 고무적인 부분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역사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진다면 굉장히 좋은 점이죠. 이마영 기자는 남한산성은 뭐가 생각이 나죠? 굴욕. 삼전도 굴욕.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우리가 그 삼전도를 제가 그 이 청태종 공덕비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삼전도 비문 제가 사실 가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해서 괜히 뭐 이 치욕적인 역사인 것 같아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뭐 가보진 못했는데 사실 인조실록 같은 역사서에 기록된 어떤 그 항복 장면 이거는 정말로 굴욕의 극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였어요? 이 그 기록에만 나온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뭐 딴 거 다 빼고요. 예. 1637년 음력 1월 30일이거든요. 그때 보면 그 왕이 용포를 벗어서 청색 옷을 갈아입고 백마를 탄 뒤에 남한산성 서문으로 걸어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성 안에서는 통곡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기록이 잠깐 돼 있습니다. 청색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서문으로 나온 그 뜻이 있어요? 예, 뭐 구구절절이 있죠. 왜 청색 옷을 입었냐? 예. 그 예전에 중국에 그 5호 16곡 시대라고 있었잖아요. 예. 그 중국이 뭐 이 시기에 이렇게 혼란기가 있었는데 북방 민족이 막 쳐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4세기 중국이 혼란 시대인데 그때 그 조그만 그 나라지만 한나라라는 어떤 나라의 황제에 오른 유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도 유총이나 유씨라는 거는 그 전한 시대 그 유비 뭐 유방 뭐 이런 그 사람은 아마 그 계통인 것 같죠. 그래서 유총이 진나라 회제에게 그 푸른 옷을 입히고 술잔을 돌리게 했다라는 것에서 유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청색 옷을 입고 술잔을 돌리게 만들었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청의 행주라는 고사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른 옷을 입었다는 게 굴종의 의미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백마는 무슨 뜻이에요? 예, 뭐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황제한테 청색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 이 용포를 벗기고 했다는 건 굉장히 굴욕적인 거죠. 더해서 이제 백마를 태웠다는 거. 우리가 항복하게 되면 왜 권투나 뭐 레슬링 하게 되면 뭐 하얀 수건을 던지잖아요. 백기를 막 이렇게 꽂고 이러잖아요. 항복의 의미죠. 그럼 서문으로 나간 이유는요? 항복한 주제에 그 남문이 정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문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의미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남한산성에 나와가지고 항복하는 장면도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라면서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기록으로 봐도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여기서는 황제는 청나라 태종의 얘기죠. 황제는 남면을 하고 인조 임금은 북쪽을 향해서 북면을 하고 자리를 잡았다. 그런 다음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예를 행했다. 이런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3번 절하고 9번 조아리는 거, 그게 309고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그 남한산성 영화가 개봉이 된 다음에 갑자기 실검으로 309고두 이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 게 떴나 했더니 아마 그때 이제 남한산성에서 영화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사실 얼마나 치욕적이죠. 3번을 절하고 9번을 고개를 조아리고 원래는 이 머리를 찧어야 돼요. 밑으로. 아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야 피가 막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안 했겠지만 어쨌든 원래는 더 지독한 항복 의식을 할 뻔했죠. 구슬을 입에 물고 몸을 결박을 하고 자기가 관을 끌고 나오는 그런 의식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인조의 몸을 붓고 관을 끌고 나오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또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 고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진시황이 이제 죽고 나서 진나라가 확 망해버리잖아요. 그 중간에 그 다음에 이제 진시황이 뒤를 이은 사람이 그 이 조고하고 함께 했던 그런 그 호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죽고 나서 자영이라고 마지막 최후의 황제가 있었거든요. 왕인데 그 사람이
그 한나라 유방한테 이제 항복을 예. 할 때 의식이거든요. 노끈을 목에 걸고 백마가 끄는 수레를 흰 수레를 타고 항복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든 살리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건 더해서 이제 관도 끌고 오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슬이라는 거 이제 사람이 죽으면 막 이렇게 막 구슬 막 이렇게 입에다 놓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청나라가 마지막 순간에 좀 봐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참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항복 의식이 벌어진 건데 그러면서 하나가 또 있어요. 청태종이 술잔을 돌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뚝 잘라갖고 개한테 던져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나라 그 군인이 이제 개 2마리를 끌고 오는데 개한테 딱 던져주거든요. 고기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복한 조선한테 고기 한 점을 베푸는 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정말 목불인견이라는 말을 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항복을 하고 나서 인조가 이제 항복을 하고 송파진, 그러니까 송파나루라 그러는데 지금 송파구 그쪽이죠. 진을 그러니까 나루를 건널 때 굉장히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인조실록에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빈배 2척만 남아 있었다. 백관들이 다투어 건너가려고 임금의 어의를 막 잡아당겼다. 임금이 겨우 배를 타고 건넜다. 그러자 청나라군에게 인질로 잡혀서 그 천국으로 끌려갈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울부짖었다. 우리 임금이시여 왜 우리를 버리고 어디를 가십니까?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오군 뭐 사이 거호 뭐 이런 식의 어떤 영화 저희 한자로 나오죠. 1만 명이 울부짖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임금이나 신하라는 사람들이나 참 볼수록 못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임금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끌고 막 먼저 살라고. 이 똑같은 데자뷰, 그 똑같은 기시가 있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선조가 도망가면서 이게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선조가 주랭랑을 치니까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해음량을 건너는 상황에서 파주에서 억수같이 내리는 비 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농부가 어디 가시냐고, 우리를 두고 어디 가시냐고, 나라님이 우리를 두고 어딜 가시냐고 막 울부짖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또 임진나루를 건널 때 선조가 임진나루를 건널 때 밤인데 그것도 서로 탈라고 막 난리를 쳤고 그 다음 날 새벽에는 또 임금이 먹을 밥까지 그냥 그 중간에 군인들이 뺏어 먹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정말 반복되는 거죠. 못난 임금들의 어떤 그런 똑같은 그런 그 체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죠. 병자호란 이야기할 때마다 자괴감이 들어요. 왜 이렇게 우리 역사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우리가 비참한 역사만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조금 이 병자호란 하면 맨날 진 얘기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위안을 줄 만한 이야기가 뭐 없을까 한번 찾아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병자호란 남한산성에 좋은 이야기가 있다고요? 뭐 좋다 뭐 이런 거보다도 보통은 이제 병자호란 남한산성 하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고 장소잖아요. 근데 그 뭐 그런 점은 있을 것 같아요. 남한산성이 함락당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어떤 위안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함락되지 않았다는 거는 무슨 증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만의 어떤 저만의 어떤 그런 뭐 분석이 아니라 국수지적인 뭐 사고 발생이 아닙니다. 곱씹어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1637년 1월 28일 날, 그러니까 항복하기 이틀 전이죠. 그래서 청나라가 이제 조선에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항복 조건을 12개 조항을 내밀었거든요. 그 중에 미묘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면 그 청나라 장수인데 용골대가 청나라 태종의 칙서를 갖고 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쭉 얘기하면서 명나라하고 국교를 끊어라. 또 명나라의 영언어를 버려라. 뭐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 성벽을 수리하거나 신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성벽을 수리하거나 새로 쌓지 말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남한산성을 새로 쌓거나 기존의 성을 보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특별히 항복 조건에 넣은 거죠. 그걸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항복 조건이니까 당연히 들어줬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청나라가 또 요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늘 감시하는 사절을 해마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이 성을 새로 쌓는지 혹은 기존의 남한산성을 개축을 하는지 끊임없이 이제 감시하고 참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감시하고 참견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기록이 하나 나오는데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2년 8개월이 지났는데 1639년에
이 조선을 찾아온 그런 청나라 칙산 마부달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행보를 보면 마부달이 삼전도 비문을 보고 뭐 그 되게 흐뭇했겠죠. 청태종한테 이제 뭐 항복하는 그런 거니까 사냥을 핑계를 대고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이 성척 그러니까 성 위에 쌓은 담장을 딱 살펴본 다음에 이제 앙앙불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 왜 그러냐면 이제 병자호란이 끝난 다음에 조선이 그 외적을 막는다 뭐 이런 구실로 해갖고 이제 외적이라는 게 이제 일본이잖아요. 막는다는 구실로 해서 남한산성을 보수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 사실을 요 마부달이라는 사람이 이제 현장을 답사한 다음에 알아차린 거죠. 근데 뭐라 그러면서 앙앙불락했어요? 이러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우리가 이 항복 조건의 양국간 합의를 보면 남한산성하고 그다음에 해도 강화도거든요. 강화도도 사실 천혜의 요새잖아요. 바다가 있으니까 다시는 수축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느냐. 오늘 산성을 두루 살펴보니까 산성 안에 4곳이나 곡식을 쌓아두고 제대로 이렇게 막 수축을 하고 또 보니까 포를 터뜨리는 그런 포로까지 개설했더구나. 도대체 너희 나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길래 감히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빨리 허물지 않으면 지금 청나라 군사들을 데리고 조선 각도의 성들을 다 살펴볼 것이다 라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조선 조정은 진땀을 흘렸겠는데 뭐라고 변명했어요? 뭐 하여튼 뭐 진사를 했죠. 그래서 뭐 신경을 계속 이제 버리고 막 그러는데도 막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막 그러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외구 방비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줘라. 그리고 사실은 뭐 의주나 부산과 같은 변방에서는 같지 않은 게 남한산성은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이 청나라의 입장이 그거죠. 그러니까 변방은 좀 괜찮은데 남한산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남한산성은 유독 남한산성만은 절대 고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조선에서는 이게 대국의 명인데 어찌 따르지 않겠냐. 그러나 헐어버리는 거는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다. 이게 철거도 어려운 거 아니냐. 수축도 어렵잖아. 그러니까 조금 새로운 이제 포로 이런 것만 좀 헐도록 해주면 된다. 전체를 다 헐지는 못하겠다. 너무 이게 공사가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변명을 하고 신경전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남한산성 쌓는 걸 중단했어요? 그 아닌가 봐요. 계속 갈등이 이제 계속이 되는죠. 그러면서 또 그로부터 또 1년 뒤에 다시 청나라가 조선에 칙서를 또 보내가지고 또 다시 남한산성 수축 문제를 거론을 하는데 니네 지금 또 지시를 어기고 있는 거 아니냐? 남한산성과 평양성을 지금 또 수축을 했던 거 아니냐? 이게 도대체 무슨 심사냐? 또 이게 전쟁을 지금 너네가 당할 거냐? 이게 지금 너네 잘못하면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고 좀 10만 명 끌고 가갖고 지금 다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또 으름장을 넣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청나라가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사실 저간의 사정을 보면 좀 그럴 만도 하죠. 임 기자는 그 청야술이라는 걸 아시죠? 청야술은 그 전쟁 나면 들판을 싹 치우고 성으로 들어가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판을 깨끗하게 그냥 걷어버리고 그냥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사실은 그 우리 민족, 우리 이 한반도 그 이후에 살던 사람들 보면 이게 특히나 청야술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 무제도 고조선의 왕검성을 그 함락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몇 개월 동안 그 함락을 못했어요. 결국 이제 뭐 이강계를 써갖고 결국 이제 함락을 시키긴 했지만 그것도 결국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점령이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문을 나오는 그런 상황에 항복을 한 건데 그 이제 그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성을 그 함락을 못 시킨 거죠. 그리고 고구려의 청야술이라는 건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동안에 뭐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군사력이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중국이나 외적에 비해서는 부족했기 때문에 병력이나 주민들을 또 보호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보급로죠. 그러니까 적군의 보급로를 어떻게 보면 이게 끊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이 산성 위주의 전술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라고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청나라는 한족도 아닌데 어떻게 조선의 청야술을 알았을까요? 이 조선이 사실은 그 앞서 정묘혈란 때 산성 전략을 조금 써먹었다라는 거죠. 약간의 효과를 봤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청나라가 아니라 후금이었죠. 후금이 이제 평안도 상성을 공략을 하는데 애를 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성을 잡고 공격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병자호란 때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 청나라의 최강의 기마군이라고 할 수 있는 팔기군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선의 청야술을 피해서 속전속결 전략을 폈거든요. 그러니까 청야술 펼 사이도 없이 그냥 쳐들어왔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제 그 청야술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산성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들어가갖고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함락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6,000명 정도의 선봉 부대가 그냥 곧바로 그냥
한양으로 온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일부 변력은 그 산성에다 이렇게 내비두고 묶어두는 전략을 핀 거죠. 대로변에서 산성 같은 경우는 좀 떨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비두고 묶어두고 청군의 그 6천 명 정도는 그냥 바로 한양으로 직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선에서 굉장히 속수무책을 벌인 거죠. 그래서 청나라 선봉대가 압록강을 도하한 지 6일 만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한양 도성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거리가 500km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80km 이상 말을 달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 하루 80km면 정말 대단한데 그야말로 쏜살같이 왔네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과속이죠, 과속.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조선의 그 산성 전술, 그러니까 청야술이 두려웠나. 잽싸게 빨리 가야 되겠다. 무조건 저놈들이 그 대비를 하기 전에 빨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기 남한산성이나 강화도로 들어가면 끝장이다. 그럼 결코 이게 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 잽싸게 온 거죠. 그러니까 겨울이고 또 겨울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버티면 버틸수록 청나라한테는 불리하잖아요. 왜냐하면 보급로가 머니까. 중국하고 북경하고 우리하고 한양하고 보급로가 얼마나 멉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인조임금은 잽싸게 남한산성으로 피했잖아요. 원래는 이제 강화도로 가려다가 못 가고 이쪽으로 갔다 그러는데 어쨌든 도망은 빠릅니다.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난공불락의 요새거든요. 임 기자는 남한산성 가봤나요? 남한산성은 가봤죠. 가봤어요? 어떤 걸 느꼈어요? 저는 색다른 걸 느꼈는데 뭘로 갔죠, 남한산성? 아니, 좀 어릴 때 기억을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한 건데 안 갔을 것 같아요.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남한산성을 가보면 이게 되게 밖에서 보면은 그냥 별로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딱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올라가는데. 막 꾸불꾸불한 데다가 또 딱 가면 행궁이 지금 있는데 그 남한산 그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분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살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행궁이 거기 있는데 굉장히 그 이 요새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많이 버텼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46, 47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버텼죠. 46일이면 정말 오래 버텼네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에서 볼 때는 야, 좀 지긋지긋한 인간들이다 이랬겠죠. 그 오죽하면 이제 강화조약의 중요한 조건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절대 성을 새로 쌓거나 기존 성이라도 보수하지 말라라고 강조를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보니 남한산성이 결코 함락된 게 아니라 인조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간 거네요. 뭐 그렇죠. 어떤 결과는 항복이라는 건 똑같지만 그나마 점령당한 건 아니다. 함락당한 건 아니다. 뭐 그런 것에 이제 위안을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남한산성이 우리 역사에서 매우 뿌리 깊은 사연을 담고 있는 성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함락을 안 당했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의미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위안, 단순히 위안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남한산 같은 경우가 우리가 한성백제가 그 이 고구려에서 와갖고 하남 위례성으로 도읍을 딱 정한 다음에 일종의 성산, 그 성스러운 산의 개념, 그다음에 진산, 그 도읍의 배후의 산. 이런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도읍지와 나라를 수호하는 산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제 때부터 그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남한산성하고 한강 사이에 있는 게 올라가 보면 아는데 그거 뭐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한성백제 도읍지 풍납토성이 보이거든요. 남한산 올라가면 딱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온조왕, 비류왕 이런 사람들이 다 고구려에서 내려온 왕들인데 형제죠. 그 도읍지를 삼은 게 이제 그 풍납토성이잖아요. 그래서 남한산에 내려보면 대단합니다. 쫙 다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풍납토성도 보이고 그다음에 그 백제 그 이 왕족 귀족들의 무덤 적석청도 보이고 뭐 이렇게 그 뭐 이 도읍지 이 풍납토성하고 적석청 이런 산들을 이런 그 도읍지를 지켜주는 산이다라는 게 이제 남한산이고 남한산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백제하고 연관지을 만한 유적이나 유물이 나왔어요? 그 남한산성 터에서 초기 백제 한성 백제 유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백제 토기가 뭐 기원 후 2에서 3세기 백제 토기 편들이 대량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화덕터도 나오고 구덩이 뭐 유구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유물 삼퍼지가 대량으로 확인이 되고 막 이랬던 거죠. 그러면 남한산성은 한성백제 도성, 즉 풍남토성의 배후에 있던 전략적인 요충지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백제가
청졸간에 막 한성백제가 막 망해서 그렇지 예. 조금 시간이 있었으면 예. 남한성으로 들어가갖고 뭐 이렇게 더 예. 항거를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밑에 이 남성까지는 갔는데 이게 이제 그 더 이상은 못 갔죠. 빨리 네. 또 망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건데 그런 어떤 전략적 요충의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이 조선 시대에도 똑같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일신라 때도 이 성을 사용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성백제가 망한 게 이제 495년이고 예.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게 553년, 551년에서부터 3년 그 무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고구려하고 쟁탈전을 벌이고 그다음에 또 이 삼국을 통일한 게 또 668년이고 네. 뭐 그 통일한 다음에는 남한성이 이제 주장성이라고 살짝 일컬어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신라는 왜 성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 통일이 딱 된 다음에 당나라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투쟁을 하잖아요. 예. 당나라는 백제하고 고구려를 딱 손잡고 멸망한 다음에 어떻게 이게 한반도를 먹어보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 또 보면 문무왕이 또 대단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래갖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672년에 이제 주장성이라는 걸 남한성에 쌓거든요. 네. 그때가 어떤 때냐면 당나라가 한 4만 명이 평양에 주둔하면서 신라 침략의 야욕을 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그런 때거든요. 되게 네. 민감한 시기여서 주장성 역시도 그 신라의 북쪽을 지키는 어떤 방어 거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엄청 큰 기와가 발견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실제로 기와가 발견될 때 가봤는데요. 예. 기와가 350장이 쌓여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64cm거든요. 크기가 그다음에 두께가 4.7, 무게가 20kg 정도 됩니다. 굉장히 무겁죠. 예. 엄청난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와를 이게 교체하는 용, 이게 만약에 망가지면 하나씩 이렇게 바꾸고 뭐 이러는 용으로 아마 쓰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쌓아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와 한 점당 무게가 19kg이면 저희 첫째 몸무게인데 엄청 무거워. 첫째 몸무게가 몇 살인데 19kg. 6살. 6살. 엄청 무거운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kg, 20kg짜리 기와가 버틸 수 있는 이 건물 엄청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위에다 이렇게 지붕에 이렇게 그러니까 있었다고. 19kg이 350장 있었다는 그런 거예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건물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도 수수께끼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보니까 건물지가 53.5m에다가 측면이 17.5m라고 그러니까 이게 몇 평 정도 될 것 같죠? 53.5m. 이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뭐 계산을 해보니까 280평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일 건물이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건데 지금도 그 건물을 어떻게 세웠는지는 참 그것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통일신라 시대 주장성 기록이 삼국사기 같은데 나와요? 나옵니다. 잠깐 한 번 나오는데요. 이게 그 이후에는 주장성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 사용은 안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당나라를 몰아내고 필요가 없어진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성의 해발 고도가 500m 되는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성의 규모가 또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가 침략이 얼마 없어지니까 다 이제 통일을 했는데 뭐 굳이 거기 중간에 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유서가 정말 깊은 성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우리가 조선 시대 뭐 병자호란, 뭐 인조, 치욕의 성 뭐 이런 개념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 시대, 한성 백제 시대에서부터 통일 신라 시대까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개념이 있는 거고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에 조선 조정이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서울로 쳐들어온 외적 이런 걸 이제 종묘 사직을 막으려고 사실 그 남한성을 다시 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남한성이 얼마나 천의 요새인지는 가봐야 알고요. 그래서 이제 인조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이 강화도하고 남한성 같은 경우는 이건 보장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쌓았던 거죠. 그러니까 도망갈 곳을 제대로 찾아놓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조 반정이 일어난 다음에 1년 만에 한 일이 바로 이제 2년 반 동안에 남한산성을 대대적으로 수축한 거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뭐 전쟁이 나면 도망가서 이 거처할 궁궐 행궁이라 그러죠. 행궁. 갈 행자에다가 뭐 이 저 궁궐할 때 궁자잖아요. 거기를 만들어서 뭐 유사시에 거기 가서 이제 정사를 베풀고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그 임금의 그 선조들의 위패를 모시는 종묘.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또 이 종묘 사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종묘를 또 갖다 놓고 그다음에 나라의 상징이라는 사직 이런 것들을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이건 결국 이제 국가 비상시에 대비하는 뭐 그런 측면이어서 어떻게 보면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거죠. 만들어 놔야 될 이유도 있었던 거죠.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렇게 남한산성을 수축하느라 국력을 허비했는데 제대로 된 외교 전략이 있었어 그 청나라를 관리하면 됐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제 요새 그 나오는 이 광해군의 그 외교를 좀 배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인조의 참 외교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외교였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이 광해군 같은 경우가 사실 등거리 외교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제대로 배웠다 그러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지 지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망해가는 명나라만 붙잡고 뭐 하소연을 하고 뭐 하고 떠오르는 청나라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거가 결국 이제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아쉬운데요. 어쨌든 그렇게 수축한 남한산성 규모가 엄청났다는 거잖아요. 뭐 산성의 규모가 11km, 12km 가까이 됐다는 거고 와서 보면 성벽의 높이도 한 3에서 7m 정도 된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부 면적이 64만 평이 넘거든요. 굉장히 넓은 그런 평이죠. 그 외성이 이렇게 있고 뭐 엄청난 그런 무슨 우물도 있고 연못도 있고 포로도 있고 뭐 옹성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또 피란처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 광주부, 그러니까 광주 부사가 거기서 또 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거기를 다스리기도 하고 고구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장처의 기능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장처가 무슨 말이에요? 보장처가 이제 유사시에 임금이 거처할 수 있는 피난처죠. 도망가서 사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남한산성 축조에 근데 한 가지 오류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화포를 쏘는 포로 이런 것이 이제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연기와 불꽃이 일어난다 이래 갖고 이게 불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가 안 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 전쟁 개념이 옛날에는 활과 검 이런 거를 주목을 했지 화포 이런 거는 뭐 별로 이렇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게 큰 잘못이에요? 그렇죠. 잘못이죠. 왜냐하면 이게 그 이 1631년 기록을 보면 전쟁 나기 전이죠. 이게 야 남한 인조가 이렇게 가보니 보니까 남한성 이게 포로가 없다. 이게 결점 아니냐 그랬더니 이게 그렇다는 거죠. 이서가 이제 그 뭐 이 성을 뭐 이렇게 관리했던 사람인데 수축을 관리했던 사람인데 포로는 성을 지키는데 가장 방해가 됩니다. 포를 쏘게 되면 연기와 불꽃으로 사방이 어두워지고 뭐 이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치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게 병자호란 때 문제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지 뭐 한 10여 년 만에 이제 병자호란을 겪었는데 이게 10만 명이 침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 조선이 그때는 정말로 화포라는 어떤 공성무기에 정말 위력을 새삼 절감하게 되는 건데 검단산에서 막 쏘고 막 그랬다는데 그래서 2km나 날라와 갖고 행궁의 기둥을 맞추고 성안 건물을 막 무너뜨리고 그랬다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어떻게 460이래요. 46일을 버텼을까요? 잘 버텼죠.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에서도 참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안의 군사가 한 13,000명이 됐다는데 겨우 한 50일 정도 지탱할 수 있는 식량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실 명나라가 또 뭐 지원군을 임진왜란처럼 그 지원군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또 이 그 단계는 아니었잖아요. 망해가는 나라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 의병도 별로 없었거든요. 뭐 누가 뭐 이 옛날에 그 선조 때도 그 의병 잘못 따라갔고 뭐 의병들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대우도 제대로 안 해줬는데 의병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나 같아도 그 뭐 제 살기 바쁘지 뭐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병도 별로 기대할 수 없었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성 밖에는 또 청나라군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또 뭐 백성들 죽이고 노략질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같은 거 추웠으니까 또 길바닥에 버려주고 그랬던 거죠. 당시 겨울이었을 텐데 정말 추웠겠죠. 예, 뭐 우리가 지금 추운 거는 사실 우리가 뭐 저 한 고등학교 때도 보면 영하 15도에서 20도 그 사이에서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막 추위가 계속되고 그런 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따뜻한 거거든요. 아무리 춥다 그래봐야 10도도 하면 거기 막 뭐 되게 춥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50대 뭐 이런 넘는 사람들은 사실 지금 춥다 그러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아, 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추위를 많이 탔기 때문에 그 이전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옷도 별로 없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고. 그리고 그날 그 병자년 추위가 굉장히 혹독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군사들이 또 노숙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건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막 굶어 죽고 아휴, 얼어 죽고 예. 이런 사람들이 속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조가 뭐 할 수 없이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된 거죠. 뭐 인조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기도 했겠지만 그렇다면 처음부터 외교를 잘했어야 하지 않았나 뭐 싶네요. 예. 늘 강조하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거죠. 뭐 이 뭐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함락당하지 않고 제 발로 걸어나서 항복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 청나라에서 항복 조건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예. 성 밖으로 나와라. 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청나라 태종이 예. 그 예를 들자면 어디 성 안에 들어가서 항복받게 이런 게 아니라 제발 좀 거기 나와서 항복하라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청나라도 남한산성이 무섭긴 했나 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학을 땄다는 거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도 남한산 같은 경우가 한 150년 정도 그 예. 이후에도 한 증개축이 계속 이루어지고 10여 차례 이루어지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 직후에 이제 화포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예.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포로를 막 쌓았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예. 그건 나중에 이제 한 거니까 청나라에서는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거죠. 근데 인조가 병자호론 끝난 다음에 의미심장한 이벤트를 벌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의미심장한 거죠. 병자호란이 끝났는데 2년 정도 지나니까 그 백제 시조 온조왕의 사당이 이제 그 직산이라는 데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던 사당을 남한산성으로 사실 모셔옵니다. 왜 온조왕의 사당을 옮긴 걸까요? 예, 그게 이제 그 남한산 내에 있는 숭열전이라는 게 그게 이제 바로 그 사당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조선이 굴욕을 당했지만 그 정신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좀 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한산성은 굴욕의 성인 줄만 알았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제가 옛날에 기사 한번 쓸 때는 그렇게 뭐 남한성 찾는 사람들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이 산성이 좀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보수 좀 하려 그러면 옆에서 지나가다가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그걸 무슨 아까운 세금까지 들여갖고 보수를 하느냐 그냥 없애버려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반응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 세계유산 된 거예요? 2014년에 이제 그 이 등재가 됐다는 건데요. 사실 그 이 세계유산이 되려면 두 가지를 보거든요. 하나는 완전성하고 진정성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제대로 완벽하게 남아 있느냐, 그 인위적 훼손이 별 거의 없었다라는 게 하나 있고, 진정성이라는 게 뭐냐면 복원하더라도 제대로 복원을 했느냐. 이게 좀 뭐 막 복원하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걸 두 가지를 보는 건데,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계승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리고 이 세계유산이라는 게 사실은 성체라든가 그런 거거든요. 구조물이 많거든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세계유산 등재 기준 4가지 중에서 이제 2가지 정도가 이제 이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남한산성은 항쟁과 사직 보전의 역사로 생각해야 하나요? 물론 뭐 패배의 역사도 뼈저리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러면 안 된다. 이 외교도 정말로 이게 거의 뭐 몰빵 외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일변도의 외교. 그래서 뭐 미국을 조금 이렇게 거슬리는 외교를 펼치면 무슨 뭐 큰일 난 것처럼 하고 중국한테 뭐 어쩌고 하면은 뭐 4대 외교라고 그러고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참 이 그게 구룡 외교지 뭐가 구룡 외교입니까?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사드 배치를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줄 당기기를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그렇게 해야 되는데 덜커덕 처음부터 내줘버리면 이게 카드가 없어지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카드가 있고 마지막에 결국 이렇게 줄 당기기를 해갖고 해야 되는 게 등거리 외교거든요.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4대 강의 이런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외교 사람들이 수십 년, 수천 년, 수백 년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그 서희 외교 옛날에 그 고려에서 했던 고려 외교가 최고라 그러거든요. 옛날에 제가 다룬 적이 있거든요. 서희의 고려 외교를 한번 뭐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산 같은 경우는 이 절대 함락되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런 건 좀 몸은 비록 항복했지만 뭐 정신과 뭐 나라 결국은 이제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 역사를 뭐 물론 거의 오로지 패배한 치욕의 역사로만 치부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뜻에서 한번 해본 거죠. 네, 오늘도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배우는 자의 몫이다 이런 또 중요한 메시지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치욕의 역사만 우리가 뭐 할 게 아니라 뭐 그거를 딱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항쟁 역사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역사를 보는 올바른 눈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